2030년 다음 산업혁명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된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해지고 부유해진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경제로 내몰린다. 오늘날 출생률 감소와 세대, 성, 지역, 계급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야기하는 지각 변동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의 추세들이 수렴하는 2030년이 오면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세계의 축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젊은 세대에서 나이 든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하고 상시적 발명과 기술 혁신이 소유나 화폐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뒤바꿀 것이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변혁의 길목에서 국가와 기업, 개인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 중에 지속될 것은 무엇이며 사라질 것은 무엇인가? 주요 메가트렌드의 변화가 초래할 기회와 위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안녕하세요. 미소영의 오디오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는 모두에게 관심사입니다. 특히 저의 경우는 50대 중반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활동이 그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크게 줄 것임을 알기에 향후 10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노후는 기존의 경제적인 풍요를 마련한 사람은 질적 삶을 고민할 것이고, 아직 경제적으로 더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자산 증식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니 공부하지 않고 기존의 지식만으로는 따라가기가 버겁지요. 2030 축의 전환은 그런 의미에서 향후 10년을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책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세상은 2030년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변화의 대비는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 단위로 모두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것은 아니지만 나와 가족의 대비는 필수.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고 싶다고 해도 변화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으로기에는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자는 인구, 경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세 가지 트렌드를 말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거대한 물결을 8장으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출생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2.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3.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4.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5.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 6.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7. 소유가 없는 세상. 8. 너무 많은 화폐들. 이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도입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요즘은 어디서든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곧 전 세계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물론 이 말들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2014년 인도가 쏘아 올린 화성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것도 첫 번째 시도만에 성공한 일이었다. 우주개발 시대가 열린 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이
우주선을 화성 궤도에 보내기 위해 여러 번 발사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의 성공은 무척 놀라운 일이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인도우주연구기구가 들인 예산은 7,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 붉은 행성의 궤도에 인공위성을 보내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우주 왕복선이 우주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 데 드는 비용은 4억 5천만 달러 정도다. 각각 우주 여행과 화성 여행을 소재로 한 헐리우드 영화 인스텔라와 마션의 제작비는 1억 6,500만 달러와 1억 800만 달러였다. 인도는 미국 우주개발의 이면을 그린 필사의 도전을 쓴 톰 울프가 말한 꼭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진이 있으며 모든 일을 제 시간에 맞춰 효율적으로 해낼 능력도 있다. 인도 탐사선의 화성 궤도 진입은 우연히 맞아 떨어진 성과가 아니었다. 인도는 그 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유수의 강대국을 앞서 나간 적이 있다. 인도는 2009년에 첫 번째 달 탐사에서 달 표면에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찾아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물은 극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태양풍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10년이 지나서야 인도의 발견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우주를 탐사하려면 많은 로켓 과학자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초강대국이 많은 돈과 자원을 쏟아붓고 영웅적인 우주 비행사와 유능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실현이 가능했다.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랬던 현실은 이제 지나간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오래전에는 세계가 부강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깔끔하게 나뉘었다. 출생률은 높았고 현직 노동자의 수가 은퇴자의 수보다 많았으며 사람들은 주택과 자가용을 갈망했다. 기업들은 성공의 기준을 유럽과 미국의 수준에 맞췄다. 공적 부채와 사적 부채는 모두 국가가 발행한 통화로 결제되었다.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정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그런 법칙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며 자녀들을 키워 독립시키고 은퇴할 때까지 통용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익숙했던 세상은 새로운 법칙들이 이끄는 새롭고 당혹스러운 현실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년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많아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이다. 아시아의 중산층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인간들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 인간들의 눈보다 더 많은 감시장치, 그리고 국가들의 수보다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30년의 세계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연락하기를 바란다. 함께 큰 돈을 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앞날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이 책의 예측에 영향받을 만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하면 대강은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80에서 90살까지 살 수 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는 계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년층 중 몇 퍼센트가 인간이든 로봇이든 간병인을 필요로 할지는 꽤 정확히 예측할 수도 있다. 간병하는 로봇들이 다양한 억양으로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고집을 피우지도 않고 쉬는 날도 없으며 금전적인 문제를 포함한 어떤 문제로든 노인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3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와 도전 모두에 대해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2030년이 되면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라고 자문할 것이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끝은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새로운 시작에는 수많은 기회가 함께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단절보다는 소통을 택하며 자신과 자녀들, 배우자, 미래의 가족, 직장 등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안다면 말이다. 변화의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시대적 변화는 사소하고 작은 여러 변화들이 모여 서서히 진행된다. 우리는 종종 간과하지만 지금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축적되고 있다.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그릇을 가득 채우는 법이다. 똑, 똑, 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시계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갑자기 넘쳐 흐르면 우리는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2030년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20세기 말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의 케냐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의 출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늘고 있다. 인구 규모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질지 생각해보자. 2030년 무렵에는 아시아 시장이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세계 소비 시장의 무게중심이 동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기업들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으니 대부분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는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할 것이다. 여기서 잠시 더 생각해보자. 이런 추세에 서로 얽혀있는 상황들이 맞물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아지는 출생률은 우리가 점점 더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상당 부분은 여성들이 주도하는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가정 밖에서 경력을 개척하고 있으며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남성 백만장자들보다 여성 백만장자들의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부는 역시 도시 지역으로 집중된다. 전 세계 도시 지역의 인구는 일주일에 평균 150만 명씩 늘고 있다. 도시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지구 전체 토지의 1%밖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5%가 거주하며 에너지 소비 및 탄소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한다. 바로 이 때문에 기후변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도시 지역이 항상 먼저 거론된다. 한편 각 세대는 각기 다른 다양한 열망이나 포부를 드러낸다. 무언가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 경제를 주장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향후 10년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는 60세 이상 노령 인구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부의 80%를 차지하는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소비 집단인 이른바 실버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계속 살아남고 싶다면 노년층에 더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다음의 그림을 살펴보자. 이 그림은 각각의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변화들을 따로 놓고 보면 어느 것도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각각의 변화를 다른 것과 분리하여 추적하면 그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구분하기를 좋아하는데 잠재의식 속의 심리적 방어 기제 때문이다. 우리는 이 방어 기제로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피한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흐름이나 사건, 혹은 감정이나 인식이 일으키는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을 구분하여 생각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일으키는 상호작용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런 정신적 구분의 진짜 목적이다. 이제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대부분의 신흥공업구 시장에서는 더 젊은 세대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과는 다른 유형의 소비자들인 이들은 자신들의 습관이나 취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유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중산층 남녀들은 도시적 생활 방식을 지향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전 세계의 도시들로 이주하고 있다. 그 도시에서는 수많은 발명가와 기업가가 나타나 현재의 기술을 뒤흔들며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로 과거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 등을 파괴하며 가정이나 직장을 비롯해 자동차와 개인 생활용품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상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개념의 화폐들이 출현해 더 많이 퍼지고 더 쉽게 사용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새로운 흐름들 중 일부는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2030년은 되어야 이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른바 임계 질량에 도달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순차적으로 나타낸 그림은 간단하고 편리하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구분해서 복잡함을 줄이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황을 정리하고 전략을 개발하며 결정을 내리고 삶을 이어간다. 이러한 구분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모호한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을 도우며 우리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준다. 기업과 조직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인다. 이들은 모든 것을 구분하여 생각한다. 예컨대 고객들은 선도적 사용자, 앞선 사용자, 그리고 뒤늦은 사용자 등으로 구분한다. 상품도 현재 시장의 점유율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 고성장 상품, 수익 주종 상품, 사양 상품, 혹은 신개발 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태도나 행동 혹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협조적 직원, 성실한 직원, 꼼꼼한 직원 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만 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전구와 전화기 그리고 자동차와 더불어 19세기 말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의 하나가 바로 은퇴라는 개념이다.
이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취미와 가족을 위한 시간, 그리고 그동안 해온 일들을 반추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19세기 이후 사람들은 인생이 어린 시절, 일, 은퇴라는 단계로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은퇴 이후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한다. 신생아가 적어지고 각 세대 사이에 새로운 역학관계가 조성되는 이때 우리는 전통적 삶에 관한 개념점 몇 가지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통년과 달리 노년층은 중요한 소비자다. 자신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는 이들은 밀레니얼 세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앞선 신기술 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혹은 로봇공학 기술 등을 생각해 보자. 이 기술들이 우리 삶의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오래된 생각을 떨쳐야 할지도 모른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학교에 다시 다니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기술들을 새롭게 배울 수도 있다. 2019년 뉴욕타임즈에는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국 할머니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나는 그림 1과 비슷한 수직적 사고 방식을 피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 대신 주어진 문제에 수평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발명가이자 상담가 에드워드 드 보노가 개발한 이 수평적 사고 개념은 기존에 주어진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질문을 다시 구성하여 문제를 측면에서 공략하는 방법이다. 상황에 대한 돌파구는 주어진 기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가정을 버리고 규칙을 무시하며 창의성을 폭발시킬 때 나타난다.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는 비율과 원근법에 대한 기존의 가정과 규칙들을 버림으로써 입체파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코르비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르코르비지에는 넓은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벽을 없애는 현대식 건축법을 고안했다. 또한 건축의 측면 전체를 유리창으로 덮기도 하고 강철과 유리 그리고 시멘트의 본질적인 우아함을 불필요한 장식 뒤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하퍼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 나오는 테일러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법이지. 사람들은 결국 언제나 예상치 못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아버린다. 그림 2를 살펴보자.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예측을 또 다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항목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큰 화살표는 흐름들을 하나의 선으로 잇는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림 1과는 같지만 이번에는 둥글게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선만으로 그림을 보면 의미를 오해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풍선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유행이나 흐름이 다른 7개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화살표로 나타낸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각각의 수평적 관계를 살펴보고 독자들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으로 안내해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특히 다가오는 2030년에 주목할 것들이다. 여기서 수평적 사고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자.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일반 호텔 업체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은행의 고객들을 빼앗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많은 노인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가지고 있는 저축만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들에게는 대단히 가치 있는 자산 하나가 남아있다. 바로 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 필요한 돈을 확보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두 가지 있었다. 첫 번째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려면 어떤 식으로든 채무자가 되고 매달 은행의 돈을 상환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한다. 두 번째는 집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일정 시기가 되면 집을 은행에 넘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부담이 적지만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에어비앤비가 등장한다. 자녀들이 떠나고 남은 빈 방들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찾아와 머물고 가는 여행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집주인이 여행을 떠나거나 자녀들이 집에 머무르는 식으로 집을 비울 경우 집 전체를 빌려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은 서로의 형편에 맞춰 자유롭게 조건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집을 은행에 넘기는 일 없이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서로 다른 흐름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줄어드는 출생률과 더 길어지는 기대 수명, 연금이나 사회복지 수당만으로는 불안한 미래, 그리고 폭발적인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점점 커지는 공유 개념에 대한 관심이 하나로 맞물린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밀접한 관계를 통한 발전상을 보여주고 이 발전이 어떻게 전개되며 2030년에는 과연 어떻게 임계 질량에 도달할지 설명하려 한다. 이렇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므로 각 개인과 기업, 조직들도 새로운 시대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드러낼 것이다. 이 책의 결론에서 역설했듯이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로운 현실과 기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한 원칙과 접근 방식들을 소개하겠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 새로운 흐름과 싸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미래와 싸우는 것과 다름없다.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여라. 그 흐름이 순풍이 되어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2019년에 과학자들이 사상 최초로 블랙홀 사진을 공개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원리를 제시한 지 100년도 더 지난 시점이었다. 그 사진 한 장은 과학자들이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8개의 전파 망원경으로 나흘간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합성한 결과였다. 연구를 이끈 천체 물리학자 셰퍼드 돌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습을 보았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은 2030년을 향한 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나는 독자들이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지구온난화, 기술적 혼란과 지정학적 분열로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또 다른 블랙홀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때쯤 우리는 파멸을 맞이할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는 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수평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수평적 사고의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멀리 보기. 2. 다양한 길 모색하기. 3.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4. 막다른 상황 피하기. 5.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접근하기. 6.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기. 7. 흐름을 놓치지 않기.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일으킨 전염병인 코로나19의 첫 사례가 발생했다. 이듬해 3월 중순까지 이 병균은 중국 밖 100여 개의 국가로 퍼져갔고 WHO에서는 결국 팬데믹, 즉 최고 위험 단계의 전염병 경보를 전 세계에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0년 3월 현재 코로나19의 파급력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소비 및 금융시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각국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례가 없는 재정 및 통화 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 이 책을 독자들에게 선보일 2020년 8월 무렵이면 장기 불황과 치솟는 실업률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이 책에서 이야기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놀랍고도 중요한 현상들에 관한 특별한 사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중대한 위기가 현재 진행되는 거대한 흐름들을 흐트러뜨리며 시대를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눌 거라고 믿는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중대한 위기이지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한순간 시대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꾸거나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출생률 하락에 관한 생각을 해보자. 세 가지 이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은 그러한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첫째, 이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대개 아기를 갖는 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미룬다. 둘째, 아기를 갖는 일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므로 불황의 위협 속에서는 많은 사람이 과연 지금이 적절한 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1930년 대공황 시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 이후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이번의 팬데믹처럼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자녀 문제가 포함된다. 세대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관한 또 다른 흐름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60세 이상 노년층과 기저질환이 있어서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일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연령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듯한데 요즘처럼 여러 세대가 뒤섞여 있는 시대에서는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다. 특히 일하고 있지만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극빈층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영양 부족이나 불결한 환경 때문에 이미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는 않겠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계층은 전염병에 훨씬 크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이번 위기가 야기할 심각한 경제적 결과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여러 유럽 국가 입장에서 최악의 순간에 나타난 코로나19 팬데믹은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에 따라 공공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의 행정활동이 제약을 받는다. 유럽의 중산층은 신흥 경제국 중산층들에 뒤처진 상태인데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동안 더욱 빨라진다. 이란처럼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국가들에게는 이 위기 상황이 정부의 지도력에 대한 혹독한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안 그래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사방에서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지진이나 태풍처럼 익숙한 자연재해 정도는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들도 따라야 할 지침 등이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상업용 건물이나 주택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은 자연재해를 이겨내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당하기 힘든 치명적인 전염병에도 대비해 왔을까? WHO는 2011년에서 2017년에 세계 각 지역에 1307건 정도의 유행병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인간은 40에서 70년 주기로 전 세계적인 심각한 전염병을 경험해왔다. 1855년에는 제3차 패스트가 퍼졌고 1918년에는 이른바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다. 1980년대 초에는 에이즈가,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등장했다. 대규모 지진도 대략 비슷한 주기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는 각각 1906년과 1989년에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준비와 비슷하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를 대비해 효과적인 대비책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대중의 우려와 과잉 반응을 진정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런 준비에는 질병에 관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려고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장비와 우수한 능력이 뒷받침된 보건 제도도 포함된다. 정책적 결정과는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해진 지역 안에 머무르기처럼 개인의 책임 의식이 필요한 해결책도 지역 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데 도심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이라면 이런 해결책이 더 중요하다. 2030년 무렵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도시에 살 것이다. 또한 격리 생활은 몇 가지 새로운 흐름들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온라인 장보기가 급증하자 아마존은 채용 인원을 물론 모든 창고 근무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도 크게 늘렸다. 재택근무는 또 어떤가? 벌써 수많은 사람이 줌이나 왓츠앱 같은 다양한 통신 및 화상 연결 프로그램과 장치 등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며 일하고 있지 않은가. 디지털로 즐기는 오락거리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영화와 책, 음악 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진짜 매장이 아닌 인터넷으로 고객을 찾고 또한 만날 수밖에 없다. 거스를 수 없는 대사가 되어버린 공유 경제는 위기 상황 속에서 덩치를 더욱 키워나갈 것이다. 그 와중에 운송업체처럼 고통을 겪는 쪽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업체들처럼 새로운 호황을 맞는 쪽도 나올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살고 일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혁명을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비유하며 이야기했다. 예컨대 3D 프린터는 이미 인공호흡기나 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용 필수용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조만간 사회의 최첨단에 설 것이다. 이 모든 새로운 흐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강화되고 적응하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매일 펼쳐지고 있다. 출생률 저하와 각 세대 사이의 새로운 역학관계,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같은 흐름과 경향들이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강화되고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돌봐야 한다.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들을 통해 닥쳐오는 변화들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무너져 내릴까? 내가 이 책에서 주장했듯이 그런 변화나 흐름들이 남은 10년 동안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우리의 삶을 뒤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모든 것이 중간 규모인 국가다. 다시 말해
자체적인 인구수나 경제 규모에만 의존해서는 미래의 번영을 장담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 세계화에 앞장설 수 없다. 그렇다면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년층을 시간제 근무자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촉매로 삼자. 둘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특히 여성의 창의력을 적극 이용하자. 셋째, 세계화, 국제무역, 이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변화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저자는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낮은 출생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중산층, 증가하는 여성의 부, 도시의 성장, 파괴적 기술 혁신, 새로운 소비, 새로운 화폐. 이 책은 이미 시작된 격변 앞에서 근본적인 분기점들을 짚어주고 힘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